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아이오와주로 가볼 건데요. 아이오와 했을 때 한국에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미국 중부에 있는 주인데요.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냥 전형적인 미국 시골 감성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율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빈곤율도 낮죠. 그 안에 있는 메리언이라는 도시는 더 작은 곳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족 키우기 딱 좋은 조용한 동네입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 동네에선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요. 그런데 2024년 2월 18일 오전 911로 이런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Iowa County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I'm actually at Lily Lake in Amana, and it looks like a dead body here. Okay, you're at the Lily Pond? Yeah, right by the where the picnic area, the pavilion is. It's a woman, and she's just wearing underwear. Is she breathing? It does not look like it. Do you see her chest rising and falling? She's on her stomach. I'll get somebody over there, okay? So you said that she's on her stomach? She is on her stomach, yes. Is there anything else around her? No, but there are all kinds of marks on her back, like slashes. I'm wondering if there might have been a sexual assault too.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속옷만 입은 채 연못가에 엎드려 있는 여성.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는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등에 X자 모양으로 난 칼에 찔린 상처들, 왼쪽 얼굴에 타박상, 가운데 손가락에는 베인 상처, 그리고 손목과 목에 끈으로 세게 묶어서 생기는 부상인 결박흔이 있기 때문이었죠. 신원을 확인할 신분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끼워진 학교 졸업 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멜로디 호프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조회 결과 20세로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리고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목에 남겨진 결박흔이 매우 깊은 것으로 봐선 가해자는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멜로디의 목을 아주 세게 조른 것으로 결론 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멜로디의 등에 칼에 찔린 상처에선 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녀가 칼에 찔려 상처들을 입기 전에 이미 숨이 멈춰 있었다는 거죠. 먼저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시신에 칼질을 한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릴리 호수는 꽤 외진 곳인데요. 지역 주민도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죠. 여기를 알고 시신을 가져다 놓은 거라면 이 장소에 익숙한 사람이 한 일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멜로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머니인 메건 호프만과 함께 살던 20살짜리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메건은 딸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이였고 어릴 때부터 뭐든 해보려 했고 동물이든 아이든 아기든 다 좋아했고 모든 사람을 아꼈다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멜로디에겐 경증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한 수준이었죠. 그나마 경증이었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한번 이해하면 엔간하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Turn around quick. No, smile! Smile. There's stuff in the hat! Put your hand on your hip. 그리고 어머니인 메건은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멜로디는 어른들과 교류하는 걸 진심으로 즐겼고 선생님들과 수다를 떨고 친구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멜로디의 좋은 성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멜로디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보려 했고 믿어선 안 될 사람까지도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What? Is that your happy dance at your daddy's home? 그렇다면 멜로디는 왜, 어떻게 릴리 호수의 연못가에서 발견된 걸까요?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어머니인 메건이었습니다. 그녀는 2월 17일 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먼저 밤 11시쯤 라이프 360이라는 위치 추적 어플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멜로디가 집 밖을 나갔다는 알림이었죠. 그와 동시에 금방 돌아올게, 문 열어놔, 이런 문자도 보내었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문을 열어놓기엔 위험해서 돌아오면 연락해, 열어줄게 라고 답을 보냈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멜로디에게서 스냅챗을 통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지금 길 아래에 있는 친구 집에 있어. 곧 갈게. 가는 중이야. 이런 식이었는데 평소 멜로디가 쓰는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멜로디는 am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아이였는데 그 문자에는 I'm coming home soon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서 am은 I am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나 집에 곧 도착해. 이 말이죠. 이때 메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친구 집에 있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저녁에 찍은 영상도 하나 보내왔는데 멜로디가 차 뒷자리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멜로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냥 차 뒷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고 있는 20살짜리 여성이죠. 그리고 바로 그 차 안에서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어머니인 메건은 새벽 3시 13분에 애플의 SOS 알림을 받습니다. 충돌이 감지됐습니다. 911로 자동 신고됐습니다. 가능하면 연락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건 아이폰에 있는 충돌 감지 기능이 작동한 것이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폰에 아주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 기능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기능인데 멜로디한테 교통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폰이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메건의 여동생인 데이지가 애플이 보낸 위치로 달려갔는데 사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건은 멜로디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으로 소리를 재생하면서 직접 그 위치로 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천천히 이동하는데 땡땡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니까 흰색 차선 위에 폰이 엎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가 없었는데 메건은 이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폰값을 대신 내주는 동안에는 케이스를 항상 씌워놓도록 했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메건은 그 폰을 들고 직접 메리언 경찰서로 걸어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멜로디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몇 시간 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누구도 이때까진 멜로디가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되었을 거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Tonight, people gathered to remember a Marion woman investigators say was kidnapped and murdered. Loved ones held the vigil for 20-year-old Melody Hoffman tonight. We held a candlelight vigil for Melody at the park there, and it was just an opportunity for everybody to get together. 자, 이제 형사들이 본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게 하나 있었는데요. 멜로디는 갑자기 왜 새벽에 나간 것이고 누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멜로디가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1월에
멜로디한테 이런 익명의 문자가 왔던 겁니다. 경찰이 항상 널 지켜줄 수는 없어. 너희 집을 피로 물들여 버릴 거야. 이건 직접적인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발신자를 추적하려 했지만 일회용 번호였기 때문에 그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메건에게 물었습니다. 멜로디가 마지막에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건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맥킨리예요. 맥킨리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맥킨리 루이스마, 당시 23세였습니다. 2023년 11월에 페이스북을 통해 멜로디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가 사귄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같이 다니고 메건이랑도 자주 얼굴을 비쳤고 심지어 멜로디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죠. 그런데 2023년 12월 말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맥킨리한테는 나키아 슬로보다라는 오래된 전 여친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4년 가까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는데 다시 이어진 것이었죠. 그러면서 맥킨리는 멜로디를 점점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갈게. 해놓고 안 오고. 가는 중이야. 해놓고 잠수를 타버리고 말이죠. 하지만 멜로디는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유령 취급을 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땐 문자로 격하게 다퉜고 그날 네 물건 다 버려버릴 거야 라고 했다가 다시 화해하고 바로 그날 밤에 익명의 협박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너희 집을 피로 물들여 버릴 거야. 이 문자 말이죠. 그리고 형사들이 맥킨리를 찾기 위해 그의 차 번호판을 주변 수사기관과 공유하면서 이 차를 발견하면 바로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더 레피즈 경찰이 히아와사 트레일러 파크에서 파란색 2007년형 혼다 오코드를 발견하여 연락해하고 린카운티 형사들이 그 차를 견인해와 버렸죠. 다만 견인하는 것까진 주차금지 구역이니 뭐니 하면서 가능하지만 남의 차를 그냥 열어서 살펴보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영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사이 맥킨리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자기 차가 그쪽으로 견인되어 갔냐고 말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일단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했고 맥킨리는 별 의심 없이 자기 발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그냥 차를 찾으러 온 거였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꼴이 됐죠. Sometime yesterday, we were brought in to work a case, and each vehicle was brought up as like a vehicle of interest. So we kind of wanted to go over that with you, just to kind of give you a little bit of basis for what we're looking into. We're looking into a case involving Melody Huffman. Sounds like you guys used to date for a while. Yeah. Do you remember the last time you had a chance to speak with her? Last time I speak with her was on the phone. She told me to come over. And I always say, I'm not going to come over unless your mom is there, because that's what her mom told me. So you didn't see her at all on Friday or Saturday? I have a girlfriend, so it's like, I don't think my girlfriend would be okay with me going to see my ex-girlfriend. So I'd be like, I'm on my way, and then she would keep calling, are you coming? I pretty much leading her on to thinking I'm coming, and then I'm like, oh, I'm just making excuses. 맥킨리는 여자친구 핑계를 대면서 멜로디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때마침 나온 수색영장 덕분에 차를 수색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들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초록색 쓰레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뭉쳐져 있는 머리카락이 덕테이프에 붙어 있는 게 보였죠. 그 외에도 꽤 충격적인 게 들어있었는데요. 멜로디의 피 묻은 옷, 피 묻은 덕테이프, 바지, 신발, 혈흔이 묻은 애플워치 밴드, 월마트 영수증, 그리고 마체테 2자루의 포장지,
사라졌던 멜로디의 폰 케이스, 그리고 목을 졸랐던 것으로 추정되는 낙하산줄, 한마디로 납치도구 세트가 그대로 트렁크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미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였고 맥킨리한텐 이보다 더 나쁜 증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건에게 연락하여 폰 케이스 사진을 보여줬더니 바로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 맥킨리는 다시 형사를 불러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Understand that you wanted to talk a bit more. Okay. All right. Well, if there's things to talk about, let's get them out on the table. Okay. Yeah, so the first interview is pretty much accurate, but there's some things that was left out just to protect my family and my girlfriend over there. Okay. Who are you worried about? The person that pretty much did this. And who is that? This other kid I was with. 여러분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코타 반 패튼. 맥킨리는 그날 밤 자기 친구인 다코타를 데리고 멜로디를 픽업하러 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맥킨리 본인 버전으로 그날 밤을 재구성하자면 이랬습니다. 처음 계획은 친구들이랑 머딩을 하러 간다는 거였어요. 머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머드팩을 한다 할 때 그 머드가 맞습니다. 진흙이요. 트럭이나 ATV로 진흙탕 지형을 달리면서 진흙에 범벅이 되는 레저 활동이죠. 하여간 그 핑계로 멜로디한테 가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냈고 밤 11시쯤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차 안에는 맥킨리와 다코타 그리고 로건 캠튼이라는 세 번째 인물도 있었는데 로건은 잠깐 동승했다가 결국 집에 내려줬다는군요. 그래서 남은 건 맥킨리, 다코타, 그리고 멜로디뿐이었다고 합니다. She was just in the back, just vibing to the music, and we're just talking, having fun. But Dakota seemed a little off. And I was like, "Hey, so what are you getting me from Amazon?" She was telling me that she's getting me some clothes, and if I want, she can order me a new PlayStation 5. And then he was like, "Damn, you must have a lot of money to be spending on him like that." And then she was like, "Yes, because she loved me." Then he was like, "Well, we can cruise around for a bit." And then pretty much it took a turn when she started arguing with him because he was like, "You're being a little bit too because she was complaining about the song." And I was like, "Hey man, chill the out." So then he stepped outside and he took a piss and then he came to my driver's side and then he knocked on the window. And that's when he was like, "Get out." And I was like, "Okay." And that's when he had a gun. And I'm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And he was like, "Don't worry, that shut up."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보면요. 다코타가 갑자기 총을 꺼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 총은 비비탄 총, 그러니까 장난감 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킨리는 사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코타가 자기 차 조수석에 앉아서 그 비비탄 총을 들고 찍은 셀카가 있었거든요. 맥킨리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데요. He said both of us to get out. And then he told me to pop my trunk. So I popped my trunk and then he told me to get the duct tape and duct tape her hands. I was like, "No, I'm not duct taping her hand." And then he took the gun and then he put it to the side of my head. And he was like, "Just do it." And then I just duct taped her hand and then she was asking me what's going on and I was like, "I don't know." 맥킨리의 주장은 자기가 총의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He moved his way in the back and then he just started hitting her and punching her. She was like, "Bubby, why are you doing this?" And I was crying. I'm like, "I'm not doing this. He's making me do this. I can't do anything." And she was like, "If you love me, you would tell him to stop." I'm like, "I've been trying to." And she was like, "Please don't hurt me. Please don't kill him." I'm like, "I'm not doing anything to you. I'm trying to stop him, but he doesn't want to listen.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him tonight."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듣기 힘든 부분인데요. 멜로디가 맥킨리한테 날 사랑하면 멈추라고 해줘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와 한 달 넘게 사귀다가 잠적한 그 남자한테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사람. 끝까지 사람 안에서 좋은 면만 보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사관들이 파악한 그날 밤의 전체 흐름은 이랬습니다. 맥킨리, 다코타, 로건, 그 세 명이 그날 저녁에 먼저 월마트에 들러서 마체테 2자루와 장갑 2켤레를 구매합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웃으며 돌아다니면서 그걸 고르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로건은 집에 내려줬고 맥키니와 다코타 둘이서 멜로디를 픽업하라고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게 어떻게 확인됐냐면 멜로디의 휴대폰으로 다코타의 휴대폰 핫스팟으로 연결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You mentioned you don't know Melody at all. No, I've You've never met even her. heard the name. Would there be any reason Melody's phone would connect to your phone for a hotspot? No, I don't even know. Could you give me a plausible reason why Yeah, that Ken happened? knows my password. So many people know the password to my hotspot. Ken knows your password to your hotspot? I think so. I mean, his phone's connected to it before. His girlfriend's phone's connected. You know, I just honestly give my password out. Like, I don't really care. I'm just trying to wrap my mind around, Dakota, how your working phone that you just had with you I do not know. would have ended up in the same vicinity as You know what I'm saying? Melody's body. I don't even know who that is what I'm trying to tell you, though. Well, Melody is the girl that died. Okay, well, I don't know anything about anybody who died. I never heard anything about a death or anything. 다코타는 자기 핫스팟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나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비밀번호가 자기 이니셜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젠 멜로디가 납치된 후 어떻게 됐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손이 덕테이프로 묶인 채로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모건 크릭 파크로 이동했어요. 여기가 실제 살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나중에 릴리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됐지만 실제 살해는 모건 크릭 파크에서였고 그 후에 시신을 릴리 호수로 옮긴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멜로디의 애플워치 덕분이었습니다. 새벽 12시쯤 애플워치에서 2가지 알림이 동시에 떴습니다. 심박수 급상승, 그리고 120데시벨 이상의 큰 소음 감지. 이 데이터가 바로 모건 크릭 파크 쪽에서 찍혔습니다. 멜로디의 심장이 멈추거나 시계가 몸에서 강제로 분리된 시점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When we got to the pond, he told me to turn the car off, shut off the light. And then he took the keys and had them in his pocket. And then he opened her side door and he pulled her out, and once again she fell. And then he started walking towards this picnicking area. So then when he got there, he got this rope and he was like, put your gloves on. And then he pointed a gun at her. And then she was like, please don't shoot me. And then I was like, bro, please don't shoot her, bro. Please don't shoot her. Just leave her here and let's just go, please. He refused. Once you get to the pond near the Amandas, who ripped her shirt? He ripped her shirt and then he told me to rip her shirt off and pull her pants down. And you did that? Yeah. Okay. The gun, like he racked it, like let's put it in the chamber. And he was like, he's not playing. So I ripped her clothes. She had this necklace that was around her neck. I know what the necklace was. When he did that, she started screaming, that's my sister's. And then he pushed her down and she fell. And then that's when I ran back to the car. 여기서 잠깐 그 목걸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멜로디에게는 엘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2017년에 사산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 안에는 엘리의 유골이 들어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강제로 잡아당기자 멜로디가 그렇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던 거죠. When he pushed her, she fell. She got up and she started like limping and trying to run away. And then he ended up catching up to her. And then
from where I was standing, I can hear like what was happening, but I couldn't see what was happening. I just hear like it sounded like somebody's being choked, but I couldn't see because after he went after her, that's all I could hear was just a choke, and I couldn't do nothing because I couldn't get out of there. So I was just pretty much just standing by the car, just like wishing like it would all stop. 그리고 다코타가 돌아왔을 때 칼을 맥킨리한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 저기 가서 봐봐. 맥킨리가 설마 네가 한 거 아니지? 라고 했더니 다코타는 내가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맥킨리한테 건네줬고 맥킨리는 그걸 다 만지고 초록색 쓰레기 봉투 안에 넣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He went from wanting to drive by Melody's mom's place to get some money to, well, I guess I'm going to have to beat the out of her, tie her up with duct tape, hold another guy at gunpoint, and have him assist me with taking her out to a pond 30 miles away to choke her. And then I'm going to make sure that McKinley is the one who handles all of the bloody evidence and hangs on to it. That's essentially what you're telling me? At any time did you think about just running away? I did, but I didn't want to really leave her there. But you did leave her there. He had a gun, man. I couldn't do anything. You had a knife for a while. I mean, but this is what I'm thinking of, is Dakota's in the driver's seat. Eventually he's going to come to a stop sign. And he's looking that way and you're behind him with a knife? There wasn't no stop sign where we were going. I know that route. There's stop signs between the Amandas. Based on your story, there's about 50 different times when you could have stopped this all from happening. As you're telling me this second account, I'm thinking, how does this jive with other information? And it doesn't. This isn't my first case, okay? I wasn't covered. And while you and I are sitting here talking, there's 12 other individuals out there piecing the case together. This case is about 36 hours old, okay? And everything that we found in that trunk is going to be subject to a thorough DNA look at. And if Dakota was involved in this, we're going to find out. And if he wasn't involved in this, we're also going to find out. 형사가 딱 잘라 말하죠.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직접 멈출 수 있는 기회가 50번은 있었어요. 맞습니다. 맥키니는 그날 밤 내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정차할 때마다 칼을 들고 있을 때도 말이죠. 근데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형사들이 찾아낸 두 가지 물증이었는데요. 하나는 맥킨리의 폰에서 발견된 사진이었습니다. 덕테이프로 묶인 채 피를 흘리면서 울고 있는 멜로디의 사진이 폰 안에 있었습니다. 맥킨리가 사진 보관함에서 지웠고 최근 삭제 항목에서도 또 지웠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안 보내서 임시 저장되어 있던 게 들킨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맥킨리와 다코타가 한 행동이에요. 인근에 있던 퀵스타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가를 샀습니다. 원가를 축하하듯이 말이죠. 이 장면도 편의점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맥킨리는 납치 혐의로 체포됐고 다코타 반 패턴으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다코타는 처음부터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예 멜로디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버텼죠. I was just told a homicide. I was like, what the f- I didn't know what the hell it was. I don't pay attention to this stuff. Okay. We'll get into that, man. But right now, I got to read you Miranda, okay? Sorry, but if you think I'm capable of committing a murder, I think you're out of your mind. Okay. Fair enough, man. So it is in reference to a homicide investigation. May I ask who said my name or anything? I will get to that right now. Okay. What's your relationship with McKinley Melisma? Kind of friends. I met him a couple months ago or so. Was he the one who said my name or anything? Or You have been brought up by him, yes. may I ask what all he said? You came up is the case facts clearly indicate that Ken
and you are possibly involved in this, okay? And Melody's deaf. Melody. You know that name at all? No. Okay. I know a girl I used to go to school with, but she's like not even. How old was the victim then? She's 20. Oh, no, it's not the same Melody at all. You don't know Ken talking to a Melody at all? No. No. I don't even. I'm sorry, but I don't think Ken's capable of a murder. Okay. He's a really like nice, soft dude. Him and his girlfriend have a kid on the way too. 그리고 계속 버팁니다. I need you to tell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This is serious stuff. You know that's not true. That's not true. So you're going to accuse me of lying? I'm not accusing you of lying, but you're leaving Okay, so yourself out. I don't hardly remember under pressure. If you want to tell me I'm lying, go I'm not ahead. telling you I'm lying. I'm telling you I know what facts we have, and I know there's more to I what hear the facts, and you told me all the facts. I'm not going to give you all my case facts, man. I mean, then I don't really know where you're coming from this. I mean, if you think I'm committed to actually being able to commit a murder, no. 여러분,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잡혔는지 아시나요? 수색영장을 통해 다코타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멜로디의 안경, 시신 발견 당시엔 끼고 있지 않았는데 다코타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체테 한 자루, 월마트에서 산 것과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는 목을 조르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로프의 나머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렁크에서 발견된 장갑 안쪽에서 다코타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 장갑 바깥쪽에는 멜로디의 혈흔이 있었고요. 덕테이프 안쪽에서도 다코타의 DNA가 나왔습니다. 다코타는 그날 밤 체포를 피했다가 이틀 뒤인 2월 21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다코타한테 관련된 것 중에 진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는데요. 수색 과정에서 다코타의 폰에서 멜로디의 안경을 끼고 직접 찍은 셀카 사진이 발견된 건데요.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약 200장이 넘었죠. 멜로디가 죽고 나서 그녀의 안경을 가져가서 자기가 쓰고 스냅챗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재판이 열렸을 때 검사인 닉 메이뱅크스가 법정에서 이 증거를 제시했을 때 방청석이 술렁였다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맥킨리 루이스마가 먼저 재판대에 섰고 검사는 이 세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타락, 비인간화, 이해 불가. Depraved, dehumanizing, defies reason. The evidence in this case will show that the defendant's actions, along with his accomplice, Dakota Van Patten, on February 17th into February 18th, 2024, were depraved. The evidence in this case will show that they kidnapped, killed, and mutilated Melody Hoffman in a manner that can be described as nothing less than dehumanizing. 반면에 맥킨리의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이 아니라 다코타가 이 모든 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킨리는 총으로 위협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검찰 쪽에서 제시한 반박용 증거는 꽤 강력했습니다. The evidence will show there were different possible reasons for why this happened. Animosity when the breakup, ridding himself of Melody so he could stay with Nakia and they could go on with their lives. But the evidence will also show another potential motive, that Melody Hoffman was either pregnant at the time of her death or had recently been pregnant. 네, 부검 결과 멜로디의 혈액에선 임신 관련 호르몬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임신했거나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만약 그게 맥킨리가 임신시킨 것이 맞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면 나키아한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살해 계획에 가담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The evidence in this case has shown that the defendant was the leader of this conspiracy. He was the instigator of the brutality that was inflicted upon Melody Hoffman. He was the key driver of the kidnapping and the only person in this case with true motive and passion to do what he did to Melody Hoffman.
He may have needed Dakota Van Patten to help him. And Dakota Van Patten, ladies and gentlemen, is guilty of the role that he played in this too. But none of this happens without the defendant. None of it. The evidence has shown in this case that the defendant and Dakota Van Patten worked in concert together from the time they walked into Walmart to buy the machetes and gloves to the time they went into Quickstar and got some celebratory cigars. 그리고 배심원들은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고작 2시간 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In the matter captioned State of Iowa versus McKinley Louisma, count 1,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Count 2,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kidnapping in the first degree. Count 3,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conspiracy to commit a forcible felony. Signed by the foreperson. 멜로디가 살해된 지 약 9개월 만인 2024년 11월 14일 가해자 중 한 명인 맥킨리 루이스만은 3개의 혐의 전부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4년 12월 20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에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과 멜로디 가족에게 15만 달러 배상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죠. 한화로 하자면 약 2억 2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선고 전에 피해자 영향 진술이 있었는데 어머니인 메건이 법정에서 맥키니를 똑바로 보면서 한 말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You with the wrong mama. You messed with the wrong family. I'm sorry you never felt like you fit in to our family. I now know you could never fit into a caring, loving, supportive family. All Melody wanted to do was to care for you and support you. She begged me to let you stay with us so you wouldn't have to sleep in your car during the winter. Every meal you eat, every time you lay down on the bed provided for you, Melody is still providing for you. She will provide those bars you now live behind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리고 2025년 9월 다코타 반 패튼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다코타 측 변호사의 주장은 맥킨리가 당한 것이고 다코타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검찰은 다코타의 여자친구인 타야 메이어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타야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새벽에 다코타가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무슨 일이야 말해봐 라고 했더니 다코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사람 죽였어. 타야는 왜? 그 불쌍한 애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라고 했더니 다코타가 한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했어. 일주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다코타 반 패튼에게도 전부 유죄로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그로부터 2달 뒤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다코타의 나이는 불과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로디의 어머니인 메건의 말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언젠가 쇼핑몰에서 걷다가 모르는 성인 여성한테 멜로디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그 스웨터 진짜 예뻐요. 그 여성은 엄청 기뻐하면서 고마워했고 조금 걸어가다가 메건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멜로디, 정말 예뻐서 그렇게 말해준 거야? 그러자 멜로디가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그분이 웃는 걸 보고 싶었어. 메건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어딜 가도 매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선함을 믿는 아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아이를 너무 쉬운 표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20살짜리 젊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계획된 범행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맥킨리도 다코타도 둘 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감옥에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요. 무더운 여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